최근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소방관 3분이 희생한 큰 화재 사건이 있었죠. 오늘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 불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물류 창고의 화재,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이용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대형 화재가 난 원인, 현재까지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는요? 예,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올려놓고 조사를 할 거고요. 네. 특히나 그 발화점이 어딘지, 네.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화재 직전에 네. 있었던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리한 어떤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 네. 또 안전관리자들의 그 배치, 그 다음에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안전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아마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그 합동감식이 1층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폭발 혹은 강한 불길에 의해서 일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도요. 네. 현장에서 그 용단,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네. 예, 금속을. 그럴 때 이제 가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난방용으로 썼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폭발이 있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나기 40일 전에요. 이미 화재 위험 경고가 나왔었다면서요. 그런데도 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무리 그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요, 집어넣어야 짜지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공단에서 여러 가지 그 지적사항, 개선사항이 있었고, 네. 또 얼마 전에 그 개선사항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됐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그 작업을 할 때, 위험 작업을 할 때 또는 화재 전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아, 예. 참 안타까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네. 이 물류창고 공사 중에 이미 노동자 3분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공사 중지 처분까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사 기일이 늦춰진 것이 오히려 더 무리하게 만들고 이번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그 연관성이 깊다고 봅니다. 뭐냐면 네. 지금 완공이 대략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 공정률이 80%라고 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그 성급한 마음에 공사를 빨리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하나 그 천장 그 콘크리트 붕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콘크리트라는 건 양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굳는 시간. 네네. 그런데 붕괴가 됐다라고 하면 양생 기간도 충분하게 지키지 못했고 또 이렇게 건물 질 때 보시면 서포트라 그래서 이렇게 거푸집을 받치고 이런 기둥들을 많이 세워놓는 걸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예. 공사 완공에 맞춰서 굉장히 현장에서 시간적인 어떤 쫓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전문가인 교수님 등이 유추를 하시지만 종합적인 검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확인된다면 사람의 잘못, 인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일정 부분 확인된다면 그건 당연히 인재죠. 네. 그리고 이 물류 창고가요. 규모 네네. 자체가 엄청나게 큰 축구장 27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0.001% 차이로 더 정밀한 설계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네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네. 소방법에 보면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해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이렇게 아주 대규모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관련 그 소방법이든 무슨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고요. 네. 당연하고 예. 그거 이상의 어떤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설계. 그게 이제 성능 위주 설계인데요. 예. 지금 이 사고가 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9만 9,792제곱미터. 즉 20만 제곱미터에서 정말
쉽게 말하면 눈꽃만치 부족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성능 설계에서 대상이 안 됐던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 그 건축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서 몇 층 이상 하라고 하시면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꼭 그거보다 한 개 층 낮게, 그거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그 법망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주 관행으로 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정말 조금 모자라서 성능 설계 대상이 안 됐던 거죠. 법의 취지를 피해가는 편법이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이걸 그렇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참 이게 사실은 이 수치로 제한되는 법의 한계점이긴 한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기준점에 조금 적게 해서 정말 얄밉도록 빠져나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조항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는 한번 좀 손보는 기회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일반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게 몇 번째야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벌써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덕평, 용인, 이천 무척 많거든요. 한번 좀 짚어주시죠. 최근 사건 사고들. 최근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사망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40명. 엄청나죠? 네. 2020년도 4월에 이천에서 또 사망자 38명, 아이고. 부상자 빼고입니다. 네. 또 2020년 7월 용인 물류창고 사망 5명. 올 6월이 되겠네요. 네. 거기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6월이죠. 지난해 6월. 예, 지난해. 네. 2021년. 네. 21년 6월이죠. 네. 덕평 물류창고 화재가 또 엄청나게 컸었고요. 네. 그래서 최근 약 한 10여 년 사이만 보더라도 총 사망자만 86명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수치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참 답답하죠. 지금 교수님이 짚어주신 사고들이 모두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입니다. 화재 사고들이요. 그러면 이런 물류창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다 더해서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완공 전이다라고 하면 네.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불법은 아니고요. 당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공사 현장에서는 용단, 이때 불티가 많이 튀는 작업이 많이 튀거든요. 네. 이런 작업이 특히 완공 단계에서는 많고, 네. 더더욱 이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단열 성능이라고 하는 게 건물의 생명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열재라든지 이런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서 더더욱.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 가연성 재질이 많이 적치되어 있고 네. 거기서 화기를 취급하는 이런 작업이 있고 또 완공 단계에서는 다른 건물도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이지만 네. 공기에 쫓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이 건물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가로세로의 길이가 일반 건물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한번 나면 외부에서 소방대원에 의한 화재 진압도 다른 어떤 건물에 비해서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죠. 예. 지금 교수님 짚어주신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이렇게 귀에 막 꽂히는 것이요. 단열재라는 단어인데요. 네네.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 이번 평택 화재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니까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패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이 자체를 못 쓰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합니까? 사실 참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도 답답하고 깝깝한데요. 예. 이 우레탄이나 샌드위치 판넬이 이제 그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단열성이 좋고 단가도 싸고 또 공사도 비교적 편하고 공사 기간을 짧게 하는 데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화재 위험에는 아주 굉장히 취약한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다가는 이것을 이런 그 장점을 대체할 만한 것이 사실은 좀 궁색하고 부족한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명확한 대체품은 쉽지는 않고요. 이런 그 위험한 그 재료를 쓰는 작업, 이럴 때는 특히 그 안전관리 부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대체품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안전관리에 철도 철미를 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물론 지금도 불에 비교적 더 강한 네. 그런 샌드위치 패널도 있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단가가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사용을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 분 소방관들 희생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요. 네. 이런 위험한 화재 현장 같은 데는 로봇이나 드론 같은 거를 좀 미리 좀 투입을 해서 예. 현장을 좀 사전에 소방관의 그 생명이 이렇게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기 이전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로봇이나 드론이 네. 실험 단계고 초보 단계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불을 안 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안전관리자의 그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는 그 안전관리자나 화재 그 감시자들이 네. 사업주, 다시 말해서 건설사나 건축주 이 두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인사권에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탈피한 네. 정말 객관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